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시대 정신이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과 단절하지 못하면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보다는 이념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다. 연설 내내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특검 수사 등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우리 노동자 300여 명이 귀국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조현 외교장관이 현지에서 미 국무장관과 우리 시각 9일 만나기로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코너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울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란 청산 개혁 주로 이제 강조했고요. 주로 이제 내란 청산 이런 얘기들 한 20번 넘게 얘기했다고 누가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내란 청산 이렇게 강조한 배경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의 우리 정치 현실에서 국민의힘이 보수의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의 정치의 그런 보수라면 어느 정도의 비상계엄에 대한 잘못 그리고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모습 그로 인해서 보수와의 혁신 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이 내란 비호 세력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에 보면은 요즘에도 여전히 뭐 내란 그리고 3특검이 돌아가고 있긴 한데 조배수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청년단체 회원들이랑 기자회견했는데 이 청년단체가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거죠. 나경원 의원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세이브 코리아 청년 유튜버의 발언권을 주었고요. 김민전 의원 뭐 백골단에 대한 그런 문제점 아니면 김영석 뉴라이트 이런 분들을 국회 기자회견으로 이끄는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극우 성향의 사람들을 국민의힘이 절연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오늘의 그런 정청래 당대표의 대표 연설에서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영찬 위원장님, 예. 이게 사실 내란이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특검의 명칭도 내란 특검이고, 그렇죠. 특검 세 개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뭐 내란이라는 거를 민주당에서 이제 이거는 뭐 판결 전이지만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갈 것인가 단절하지 못하면 해산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반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내란으로 뭐 규정을 넘어서서 단정을 해버렸잖아요. 우리 정청래 대표가 제1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이지 판사입니까? 판사도 아닌 사람이 내란으로 법적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오늘 한두 번이 아니고 무려 26번을 내란이란 단어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내란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을 시키겠다. 정당 해산이라는 건 그 정당의 전체적인 어떤 목적과 활동이 어떤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배했을 때 그때 이제 정당 해산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판사도 아닌 사람이 내란으로 규정하고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이 내란과 연관이 돼 있다라고 미리 예단을 하고서 정당 해산도 지금 시도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정말 어이가 없죠. 그래서 또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주재하에 여야 대표 회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말 국회와 정치권을 완전히 전쟁터로 몰아버리고 있다. 이런 상태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근데 잘못된 자, 오해에 녹취를 듣고 대해서는 질문하면 안 될까요? 예, 예. 똑같은 그러시죠. 얘기여서 그래요. 자, 네. 정청래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신현영 의원님, 아까 이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가 막 관련되는 거여서 제가 녹취 듣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네, 좀 정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어떤 거를? 그 박 위원장님께서 아, 법으로 예, 예. 규정하는 예, 내란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정청래 당대표가 얘기했다는데 네네. 법으로 규정한 게 아니고요. 정치인으로서 내란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한 오늘 방금도 녹취록이 나왔지만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상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이 대상과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절연하라라고 하는 네. 수사를 오늘 발언을 한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정청래 대표나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절연하라는 거에 구체적 행동 플랜이랄까 이게 대표적인 거는 뭐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사과를 안 한 건 아닌데 더 진정된 사과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 사과에 관련해서 그렇다면 어떤 액션 플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를 안 한 건 아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언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사과를 했나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당연히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우 지지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선거를 비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다시 회자가 됐고 윤 어게인이 호출되면서 윤석열, 김건희 결국에는 면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주요 논란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또한 이런 비호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제재하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내란과 그 부정선거 그리고 비상계엄 탄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절연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극우 세력과 절연을 하고 당을 황금 탈퇴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인사 조치나 징계 조치 그리고 명확한 선을 걷고 본인들의 명확한 그런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여전히 그 내란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박영찬 예. 위원장님, 지금 이제 신현영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극우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계속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 절연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크게 바뀌어야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참 진영 논리에 따른 선택적 분노죠. 제가 한번 거꾸로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정책연대, 선거연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총선에선 이른바 종북 세력으로 여길 만한 인사들에게 비례대표까지도 배분하는 그러한 정치 행위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당이 종북 세력이다. 그래서 종북 세력과 단절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는 정치적인 현안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그러한 계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탄핵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치 세력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계엄은 곧 내란이다라는 공식화를 통해서 완전히 사실과 다른 지금 등치 현상을 통해서 지금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께 다시 한번 호소하고 싶은 대목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른 생각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법적인 처벌을 처단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정말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인 자유를 지금 억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현영 국민들께서 의원님. 뭐 통합진보당의 지금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지금 김건희 윤석열을 대치하는 거는 공감을 받기 어려운 그 예시라고 저희는 보이고요. 여전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기사들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 요양원에서 롤렉스 시계 나오고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반지 나오고요. 특히나 김건희 씨가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망명로에서 차담의 장소로 무단 사용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김건희 후원회체인 히림이 윤핵관과 국세청에 세무조사 무마하는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은 1억 수수하고서는 지금 김건희와 통일교의 그런 중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서의 그동안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대통령을 세우고 지난 대한민국의 3년을 후퇴시킨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과 진솔한 반성도 없고 내부에서의 이런 윤석열을 제재하지 못한 친윤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과감하게 단절도 못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어떤 낯짝으로 국민들에게 뭔가 당당하게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그것에 공감을 하고 아 그래 국민의힘 잘하고 있다. 보수 역시 화이팅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두둔하는 방어하는 패널 분들께서 오히려 올바른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게 당을 위해서 정말 좋은 필요한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뭐 저희 제작진이 이렇게 올려준 건데 신현영 의원님 발언 중에 1억 수수는 1억 수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써주셨네요. 예, 지금 이제 수사 받고 있고 한 거니까 1억 수수 혐의가 있다 그거고. 자, 이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두 번째 키워드 하나는 이제 내란 종식이고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요게 하나의 큰 축이고 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자, 이렇게 이제 개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법부 예산 인원 늘려준다는데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이게 대법관 증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부분이 신현영 의원님 예를 들어서 그 엄청난 과중한 업무 그리고 그러다 보면 과중한 업무에 대법관들이 시달리다 보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민생에도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 대법관 증언해야 된다. 이런 게 주 논리인가요? 저 증언 논리는? 그동안의 그 사법기관의 개혁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법부가 우리가 독립성을 가지고 재판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했는가에 대한 국민들이 묻고 계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대법관 증언을 지금 14명에서 26명 정도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런 판사의 과중한 업무 결국 여러 가지 그런 고소고발건들이 많아지면서 대법관들이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지 못하고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87년부터 14명으로 대법관이 변동이 없다 보니까 대법관이 1인당 처리하는 사건이 연간 3,000건을 넘고 있다. 그럼 제대로 된 판단과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또한 폐쇄적인 법원의 구조 때문에 14명이라는 사람이 기득권화돼 있는 건 아니냐. 결국에는 서울대 출신 법대 남성 중년 이런 시각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법관 증언에 대한 거는 비단 이번만의 이슈는 아니고요. 이전에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이분도 그 인사청문회에서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법관 수가 4.6배 증가했으면 대법관 수도 적절한 숫자로 증가해야만 네. 조직에 활력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우려는 있습니다. 하급심이 그러면 정체되는 거 아니냐. 쏠림 현상이 상급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빠르게 신속하게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박영찬 위원장님은 대법관 증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인 보복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타이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자,
대법관을 지금 증원한다. 보니까 뭐 14명에서 26명 내지 뭐 27명, 뭐 25명 요 선으로 일단 증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초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지금 누구를 그 후보 추천위원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대신 넣기로 했어요. 자, 지금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 아닙니까? 네.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지금 각종 그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에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추천위원 정원도 2명을 늘렸는데 한 사람은 법관 대표회의 네. 측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고 또 지방변호사회에서 또 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법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넣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 꼼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법관 한 명 늘리는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웬고하니 대법관 한 명을 늘리면 이게 법관 한 10명 내지 15명이 따라와야 됩니다. 14년 차 이상의 굉장히 숙련된 법관들을 대법원으로 이제 차출해서 거기서 근무하게 해야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0명에 가까운 법원 판사들이 대법원으로 차출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심과 2심 판사들이 극도로 부족하게 된다. 차질 불가피 이런 예, 말씀이에요. 굉장히 불가피해지죠. 그래서 서울 시내 지방법원 한 2개 규모가 소멸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심에서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줄어들면 결국 재판 지연 그리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 사법개혁안이 뭔가 최종으로 진행하면요.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네. 아직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 당연히 국회에서 입법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어제 장동혁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손을 맞잡은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디테일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그런 목소리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김상한 헌법재판소장이 인청에서요. 그 대법관 증원 자체 찬성 입장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의 하급심의 그런 인력의 문제들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정리가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만큼 네. 상급심이나 대법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하급심에서의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국회에서도 판사 증언 필요성의 문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그 기본 자질의 요건 완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선순환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고민까지 같이 사법개혁 특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저 아까 제가 이제 기사 이렇게 뜨는 거를 쭉 검색하다 보니까 오늘 과방위 소위에서 방통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이 이제 통과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현행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하고 그러면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가 이제 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 방송법 개정안에서도 부칙에 보면은 뭐 경영진 이사 석 달 안에 물러나야 돼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일단 박영찬 위원장한테 여쭤볼게요. 이런 것의 취지는 어떤 방송 개혁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사를 겨냥한 겁니까? 양당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개혁입니까?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거의 마비 상태로 지금 전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개혁이다? 그건 뭐 있을 수가 없고요.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이진숙 찍어내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기구를 바꿔서 기관장인 이진숙을 찍어내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니까 그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도에 전두환 정권에서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통해서 국회를 대신하게 하고 네. 국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새로운 공무원들을 임용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국회 내에 있던 공무원들을 다 해임시키는 그러한 이제 입법을
실시했는데 결국 1987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위헌 소송을 저희가 제기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상식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님은 의견 다를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보세요? 위원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방통위 지금 체제로 보면은 이진숙 위원장 결국에는 좋은 어느 정도의 방송통신 미디어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서는 위원회를 이끌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윤석열 정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진숙 위원장은 정말 프로그램 메이커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밖에 역할에 지금 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의 체제는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 축소 개편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안 통과를 보면은 상임위원 5명에서 오히려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가게 되고요. 지금 워낙에 방송과 미디어 환경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 제재를 하는 여러 가지 심의 기능을 더 강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체질 개선이 이 법안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지는 사실 구현을 해봐야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국민의힘보다는 이것이 정말 언론 개혁의 일환이라고 하면 지금 체제보다 더 나은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안을 조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끝까지 이진숙 이 위원장만 두둔하고 있는 보수의 모습이라면 이진숙 위원장이 뭐 보수의 여전사라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유튜브 출연하면서 또 뭐 파이터가 되고 이런 모습들이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지 위원장으로서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부에서의 그런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뭐 개혁 얘기하다가 나온 거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긴급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국민의힘 없애겠다는 얘기만 했다. 거대 여당 대표 품격 기대했는데 실망스러웠다. 민생보다는 이념 얘기만 가득했다. 이런 비판은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대표로서 칭찬을 할 수는 없겠죠. 어제 그래도 악수를 하고 왔는데 본인도 뭔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야 되고 내일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비판보다는 내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반박을 할 수 있는 발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란이나 지금 뭐 비상계엄 탄핵에 대한 부분들은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극우 분들의 그런 지지를 먹고 당대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절연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발언을 한 거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발언만 하지 않았고요.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정부, 여당, 그 거대 여당의 그런 당대표로서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 A, B, C, D, E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산업, 문화 콘텐츠 사업, 그리고 국방력 강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경제 협의체도 어제 만들기로 이렇게 여야가 같이 공감을 한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도 청년 실업이나 물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조명하는 건 여전히 정치적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크게 나간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장동혁 야당 대표의 여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사실 본래는 당대표가 당대표를 직접 비난하고 이거보다는 뭐 다른 입이 하는데 그렇죠. 당대표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신지 오늘 그 정청래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걸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선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네.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나마 이제 꽁꽁 얼어붙은 전국을 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강력한 수위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실망감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오는 말이 고와야 또 가는 말이 곱다고 장동혁 대표도 오늘 별로 나서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변인이 뭐 발표를 하거나 뭐 당의 다른 당직자가 발표하기에는 너무나도 위중한 상태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선 것이고 네. 어제 그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 그 정청래 대표에게 두 가지를 주문했어요. 하나는 속도 조절, 하나는 재검토. 이 두 가지를 주문했는데 속도 조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네.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검찰 개혁이 추진되다가는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검토, 즉 그 거부권 법안들이요? 행사를 요구한 부분은 네.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법에 대한 재검토 거부권을 이제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금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내란 특별법,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류를 야당 대표로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준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청래 대표가 저 같은 일방적인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오늘 강력하게 저항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정청래 대표는 평소에 하던 말 그대로 했거든요. 오늘 그냥 내란 척결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진상 조사나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헌 해산 정당 심판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예전에 했던 말을 그냥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왜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오늘 할 수밖에 없었느냐. 어제 결국에는 대통령실에 가서 너무 많이 웃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성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제대로 어제 말을 한 것이 의견 표명을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에 대한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또 도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는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추가를 간단히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지금 정청래 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연설은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그러한 폭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힘센 여당이 좀 더 양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선 여야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금 이런 상태로는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절박한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나 어떤 검토 사항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을 26번 언급하면서 야당을 지금 탄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무척 곤혹스러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요. 그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대표 연설하는 거 보면은 계속해서 민주당 뭐 범죄자 집단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탄압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뭐 하실 말씀이 별로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도로 이동량 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기에 여전히 도로 작업 구간도 많고요. 돌발 구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내부 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마장에서 월곡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일대 혼잡합니다. 분당 수서도로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신천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남인천 요금소부터 신천 나들목까지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도 북수원 부근 4차로에서 승합차 사고 처리 여파로 부곡 나들목부터 북수원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두고 어제 장동혁 대표가 회담에서 반대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통령은 야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를 반드시 수용하라 이렇게 그 민주당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장동혁 당대표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할 것, 노란봉투법 등 주요 악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추진할 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되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송원석 원내대표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입장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여당이 여기에 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그때 이제 단독 회동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여당이 전향적으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 퍼센트로 몇 퍼센트입니까? 근데 이게 요구가 여러 개여서요. 100%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반영을 하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의 그런 발언은 저는 그래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여야 당대표가 손을 잡았고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단초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오늘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다만 이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실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다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오랜만에 이런 정책적인 뭔가 의견을 표명한 거로 저는 보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재판부 설치, 3대 특검에 대한 부분들 근데 이게 주장이 좀 과도하긴 하거든요. 영구화 기도를 중단할 거니까 저희가 3대 특검을 영구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달 연장한 거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영구화에 대한 그런 의지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 입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의 리스크를 안는다 그러면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 사후에 TF를 만들어서 기업들의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처리 이거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부에 대한 그런 대화 소통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고려할 그런 여지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박영찬 위원장님, 예. 아까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이제 그 요구사항 중에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판사 출신 민주당 친명으로 분류된 의원입니다. 박희승 의원,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사법고시 동기라고 해요. 18기. 그렇죠. 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힘세다고 밀어붙일 거면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까지 했고요. 자,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서 관련 법안 통과시키면 위험하다. 위헌 결정 나면 누가 책임지냐. 이런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민주당 안에서 정말 나온 저는 민주당에 이런 국회의원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참 오랜만에 정말 유쾌한 발언이고 유쾌한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만일 내란 특별재판부가 구축이 되고 거기서 재판이 진행이 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특검에서 진행돼 온 모든 수사가 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그야말로 엄청난 사법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게 지금 법조계의 시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에 일단 올라는 갔더라고요. 네. 예, 그러나 지금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법원장 회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소집됩니다. 12일 예, 금요일. 예. 아마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건 아마 2020년인가 2021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이렇게 전국 법원장들이 지금 들고 일어선다. 이거 그냥 간단히 볼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해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 하려면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법원장 하시고 그리고 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이 배석 판사 하십시오. 이거 완전 민주당이 원하는 판사들 앉혀놓고 지금 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사법권 독립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명의 판사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하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후보 추천위원회 3명은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협의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3명은 판사회의,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합니다. 자, 이거는 사법권의 독립을 완전히 훼손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이건 뭐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사법권 독립 행위를 이렇게 일사천리 정말 정광석화처럼 그 정청래 대표 말씀대로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칠 일인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지금 박희승 의원이죠. 박희승 의원의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공개 문제 제기. 거기에 이제 회의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도 조금 이제 당황하는 이렇게 모습이 보였는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박영찬 위원장님은 많이 비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우선은 박희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동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소신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이고, 박희승 의원님이 얘기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원 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전담재판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에서도 최근에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원에 대한 가능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위원회를 특별을 전담으로 바꾸면 내용이 전혀 달라져요. 예, 특별 법원에 대한 그 오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부와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특별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전담하는 판사가 결국에는 서울중앙지법이나 고등법원의 소속의 판사들 가운데 임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법부가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의 판사들은 다 그 판결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랜덤하게 하더라도 그 누가 걸려도 판사로서의 그런 충분한 그 재량이 있고 그 결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의 판사를 임명하는 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것은 다른 재판과는 다르게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과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내란 담당 재판부에 대한 그런 신뢰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지기현 판사의 이슈 그리고 여러 그런 사법부들이 뭐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고요. 그 정치적 중립을 취하지 않는 그런 신뢰를 상실한 모습들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하고 있는 그런 내란 재판은 사람들이 비판하기로는 침대 축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윤석열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수많은 그런 증인들과 참고인들 이렇게 불러서 하다 보면, 물론 이번에 하도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니까 12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키면서 예외로 그렇게 특혜를 줬던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법원 내에서는 지금 징계 조치조차 지금 계속 하세월이고 대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을 먼저 해소하면서 내란 전담부로 갈 건지, 아니면 판사가 좀 더 중립적이고 신뢰 있는 분으로 교체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무조건 내란 특별 재판부만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함의를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부적 검찰개혁 방안 논의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 설치됩니다. 근데 여기에 총리실 산하잖아요. 여당이 들어가냐를 두고
이게 일부 언론 보도예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간 좀 입장차, 신경전이 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이게 관련된다면 관련되고 다른 내용이라면 다른 내용인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의책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되면 이재명 레임덕 시작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 입법 독주로 간주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검찰 개혁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뜻보다는 당의 입장으로 간다. 뭐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뭐 큰 틀에서 우린 공감대 있다. 세부 내용은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야당의 주장은 좀 과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면은 잘 경청을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에서의 그 당정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실제로 지금 정보 조직 개편안이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도 실제로는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의 그런 당의 의견 그리고 여러 지지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 정부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아무래도 중심이 돼서 그런 디테일이나 사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등을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는 것이고 추후에 또 논의될 검찰 수사 보완 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구권으로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사후 그런 행정부의 그런 정부 입법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TF를 잘 만들고 그다음에 당의 의견도 잘 담겠다. 물론 저는 국민의힘에 그런 의견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담아서 어떻게 가장 최적의 안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계속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영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당하고 여당하고 정부하고 사실은 입장이 달랐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정부가 조금 밀려서 그냥 일단 접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그 지난 7일인가요? 그 고위 당정 협의회 거기서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심각한 언쟁을 벌였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좋게 얘기해서 언쟁이지 거의 말싸움을 벌였다라는 게 정설인데 이제 어떤 일을 가지고 이제 말싸움을 벌였느냐?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을 두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추진단에 대통령실과 정부만 참여하게 하자라는 게 우상호 정무수석의 주장이고 정청래 대표는 무슨 얘기냐? 우리 당도 거기에 포함시켜 다오. 우리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호와 정청래 두 분이 엄청나게 말싸움을 벌였다는 것인데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검찰 개혁을 둘러싼 아주 근본적인 의견 대립이 지금 분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는 보안 수사권을 갖다가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이거 없어지면 난리 난다. 그렇죠. 보안 수사권 없으면 이거 국민 피해가 어마어마해지고 나중에 그 모든 부메랑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무슨 소리냐? 검찰에게 뭐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권 비슷한 것도 줄 수가 없다. 국민 피해고 뭐고 우선 검찰을 해체시켜야 된다.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간단히 그냥 뭐 하루짜리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여지가 상당히 큰 아주 근본적인 지금 분열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단일대우 강조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는 조금 유연한 모습 보이나 이러고 이제 그런 측면도 보였는데 최근에 방송 패널에 관련된 얘기 했습니다. 국민의힘 패널 발언 보면 민주당 패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있다.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것을 알리는 패널 인증제도 시행하겠다. 그리고 방송에서 의견 가장에 해에 끼치는 발언하는 것도 해당 행위다. 그래서 제명 포함한 강력한 조치 취하겠다. 일단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패널 인증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정말 당이 이렇게까지 패널에 대해서 입틀막을 하면서 본인들의 그런 의견 전달의 소신을 차단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널 인증을 받는 패널과 그렇지 않은 패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인증받은 패널은 뭐 KS 마크 인증이라도 달고 나와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는 국민의힘의 인증을 못 받은 어떻게 보면은 소신파의 영예로운 합리적 보수를 외치는 사람인지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번 정도는 하고서는 그냥 유야무야 지나갈 수도 있는데 또다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민수 우선 최고위원이 얘기했고 그것을 살리는 당대표의 발언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보수 패널들 내부에서도 분란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지난 그런 비상계엄 12월 3일 이후에 많은 보수 패널들 중에서 탄핵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을 찬성한다. 이런 분들이 합리적 보수로서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사실 언론 그 출연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많이 불편했던 국민의힘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정말 저희도 같이 토론하는 이런 좋은 정치적인 공론의 장인 이 언론의 정치 프로에서 이런 패널 인증한 사람들과 계속 토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조차도 되게 깝깝한 마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영찬 위원장님은 어떻게 의견 같으십니까? 다르십니까? 이건 이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 품질 인증제, 이 품질 인증제에 대한 취지와 이 품질 인증제라는 네이밍 표현 사이에 좀 괴리감이 있다. 그 말씀부터 좀 네네. 드리고 싶어요. 장동혁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민의힘 대표 선수로 나오는 패널들은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을 좀 충분히 전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품질 인증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품질 인증제라는 네이밍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제가 뭐 조만간 한번 건의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패널 추천제라든지 어차피 패널은 누가 선정합니까? 방송사나 뭐 유튜브 주최 측에서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패널을 선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뭐 언론 독립을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KBS에 뭐 저 같은 경우도 KBS에서 불러주는 거지 국민의힘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선 이 정도 패널 군이 출연하는 게 좋겠다라는 패널 추천제를 실시한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장동혁 대표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네. 국민의힘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고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패널군을 한번 형성해 보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한 것인데 그게 품질 패널 인증제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네, 그럼 국민의힘의 입장이 부정선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냐,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이냐, 이것을 두둔하는 사람들을 그러면은 인증으로 추천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사실 방송의 입장에서는 부정선거론자를 사실 국민의힘의 패널로서 이렇게 모시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하다 보면 더 이상 기본적인 우리 헌법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출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추천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언론사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부정선거론자를 추천해가지고 아마 출연시키려고 그러진 않을 제가 거고요. 15초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예. 부정선거 말씀하셨으니까 부정선거를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김어준 뉴스공장의 김어준 대표, 그분도 부정선거 한때 정말 대단히 크게 주장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의원님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원님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 뭐 극우 세력이다, 뭐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저는 온당치 않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의 그런 토론 방식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어준 씨가 이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예시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부정선거 찬성하는 50%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언급하셨으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프로에서 확인하셔갖고 그 여론조사가 제대로 그 진행된 여론조사인지 확인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방송 제재 들어옵니다. 뭐가 50%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50% 넘는다는 건 신 의원님만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해 보세요. 예.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든지 근데 확인해봐라 아니요, 얘기하는 이거는 거는 이 그거는 프로그램의 온당치 스텝이 않다고 확인을 봅니다. 여론조사를 확인해 언급하셨으니까 보시죠. 제대로 된 이건 여론조사인지 팩트예요.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하시지 그리고 않으면 아니, 제재 들어온다고 저는 어떤 이 프로를 의혹을 걱정하는 차에서 말씀을 드린 의혹을 겁니다.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네. 인신공격성 말씀을 하시는 건 온당치 않다고 그리고 아까 생각합니다.
저희 제재 걱정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여하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널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되고 대통령이나 김어준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엄청난 그거는 발언의 굉장히 외부이자 잘못된 발언이다. 확장이기 그 때문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토론을 하기에는 적절한 패널을 추천해 주셔야지 인증받고 오시던지 안 받고 오시던지 정말 깝깝하네요. 오늘 정말 방송하기. 아주 좀 말씀이 과도하시다고 자,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누가 과도한지 네. 지금 한번 다시 그런 한번 식으로 확인해 보셔야죠. 지금 패널 인증을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 패널 인증을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이런 발언에 예. 사고 잘못된 오류와 확장의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제재하지 않는 진행자한테도 제가 제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신 의원님 앵커거든요. 지금 네. 마음속에는 품질 인증제가 아니라 패널 검열제 생각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적어도 정치 패널은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그런 이제 바탕을 그만하시죠. 토론으로 승화시켜야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타인의 생각은 비합리적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옳지 못하죠. 그만하시고요. 정말 이거는 좀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발언의 글쎄요, 제가 할 확장으로 소리를 오류를 지금 우리 신 이렇게 하고 있는 의원님이 거니까 하시네요. 자, 지금 정말 말씀하신 건 이거는 저희가 방송을 계속할 수 조사를 있을지 해서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하튼 마지막 질문은 조국 혁신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조국 전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그래서 아마 뭐 당무위원회 결정될 것 같은데 오늘의 상황은 요건데 제가 질문을 드릴 수는 없는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오래된 폐가 한 채. 그곳에서 철규와 할아버지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14살 철규에게 내려진 자폐 스펙트럼 판정.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혼자 남겨진 손자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는데요. 철규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좋아하는 그림을 실컷 그릴 수 있도록 할아버지는 외딴 시골집을 고쳐가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철규의 마음을 보듬어 왔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환경과 커지는 생활고에 점점 지쳐가는 두 사람. 부족한 병원비와 약값, 기본적인 냉난방조차 힘겨운 현실에 할아버지의 가슴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철규와 할아버지가 조금 더 안정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중부와 남부지방 상해안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제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변하겠고요. 제주도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장대비 형태로 변할 걸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가 고비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10에서 80mm의 총량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100mm 이상 쏟아질 걸로 보여서 각별히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와 전북 내륙, 경북 쪽은 5에서 20mm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소슬바람이 불면서 더위가 좀 가신 감이 있습니다만 내일 낮부터 서쪽 지방으로부터 무더워지겠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1도 내외를 유지하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등 15도에서 22도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 서울 32도 등 26에서 3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후까지, 제주는 모레까지 비가 지리하게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으로 안개가 짙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신속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주한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사는 정치보복이 아닌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의 절연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연설이 민생보다 이념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이르면 모레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 의원 압력설이 제기된 필리핀 차관 사업 절차를 중지시켰습니다. 성비위 사건 대응 과정의 내홍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당대표를 지낸 조국 당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혁신당은 11일 당무위에서 비대위원장을 공식 선출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가 종묘 망묘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에 김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정부 여당이 이재명 정부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야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 코너에선 여야 법사위원들과 어제 오늘 차례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성윤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법사위 이슈를 중심으로 얘기 나눠봅니다. 주진우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주진우 의원입니다.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네. 자, 정부 여당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 역시 가장 핵심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기소청,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도 있고요. 네. 자, 일단 총평을 주신다면 이 전반적으로 이 개정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 포인트죠. 네. 이제 검찰청법을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도가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수사 체계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을 느낄 수 있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국무총리실로 사실 권한이 많이 집중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 기능과 또 그 사법 체계에 관련된 기능들이 네. 총리실로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러면 총리실은 또 그 권한을 어떻게 견제를 받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자 일단 뭐 검찰 해체하고 수사 기소 분리한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한다. 이게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도 이거 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결론은 어쨌든 당의 입김이 반영된 걸로 이렇게 많이 언론들이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중수청 경찰이 행안부 산하로 가면 실제로 뭐 이른바 그것도 또 다른 권력이어서 또 이게 문제가 뭐 견제에도 문제가 있고 진짜로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경찰도 행안부 산하여서 안 그래도 행안부가 비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네네. 와중에 또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 권한이 또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 와중에 또 중수청을 더 보태는 게 되니까 예. 행안부 권한이 너무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네. 사실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뭐 본질은 뭡니까? 행안부냐 법무부냐 하는 문제는 사실 이게 제도가 워낙 복잡하니까 굉장히 심플한 주제거든요. 어떤 게 뭐 그 결론만 놓고 보면은 법무부에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인데요. 예.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꼭 법무부에 둬야 되겠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 개선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충분히 문제점이 고려가 안 된 것이 예. 일단은 검찰청의 인원은 사실은 일하던 분을 갑자기 자를 수는 없잖아요. 예,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되니까. 예. 그럼 그분들은 계속 일을 하는데 거기서 재판만 하고 수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 인력은 똑같은데 일을 못하게 하니까 예산 낭비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수사 권한은 있어야 되니까 중수청을 만드는 거고요. 예. 근데 중수청만 만드면 또 좋은데 중수청,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막 싸울 수가 있잖아요. 서로. 네. 그래서 그걸 조정하겠다라고 해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또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이라는 조직이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러면서도 이제 어느 한 군데서 지휘를 하거나 뭔가 지휘 체계가 분명하지가 않아서요. 네. 컨트롤 타워가 아예 없어요. 없다. 예, 없다 보니까 서로 견제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의 신청을 서로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사건이 피해를 입어서 뭐 내가 어떤 사기 피해를 입었으면 경찰서로 달려가서 피해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사건이 심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신고를 했는데 피해 보장이 안 되면 구제 조치가 늦어지면 어디 가서 항의를 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는 절차가 딱딱 쉽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의 제기하는 절차가 수백 가지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중수청이랑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것들도 다 인력을 뽑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 법안을 만든 민주당과 행안부조차 얼마나 많은 인력을 뽑아야 되는지 또 예산이 얼마나 될지 아직 계산조차 못 내놓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추석 전에 이걸 다 하겠다라고 하니 너무 급한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본인 돈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산이라는 게 엄청 많이 들고 제가 대략적인 수사기관으로 봤을 때 검찰에 드는 예산은 그대로 들면서 중수청과 국가수사위원회 예산이 연간 수천억 원이 더 들 게 확실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천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 저는 여기에 한번 좀 이번 질문 초점을 맞춰볼게요. 수사 역량이 최소한 유지는 돼야 됩니다. 강화되면 더 좋고. 근데 수사 역량은 결국은 범죄로부터 이제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고. 자,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수사 역량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크게 두 가지 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보안 수사권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나중에. 검사들이 지금 한 2,000명, 2,100명 되나요? 대충 그렇죠. 맞습니다. 2,000명 좀 넘죠. 네. 그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사는 수사를 하는 그 집단이잖아요. 네, 수사가 뭐, 주된 업무입니다. 예, 뭐 법무부의 기획통으로 이제 저기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흩어져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검사 수사를 하는데 자 만약에 중수청으로 수사관 타이틀을 갖고 검사 타이틀은 띄어집니다. 그냥 공소청 갈래 그러고 상당수가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그냥 자기가 옷 벗고 나가서 변호사 할 게 아니면 네. 중수청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제 혼자 들어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찰이 그동안 갖고 있던 수사 역량이 그냥 검사 배치만 가지고도 되게 약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공군 파일럿을 길러내는 과정이랑 비슷하거든요. 예. 수사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년, 15년은 수사를 했어야 네. 인권도 보호해 가면서 사실관계도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내놓으면 일단 법조계의 평가가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신분 보장이 정확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는 수사관 신분으로 또 바꿔서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검사하다가 수사관 하기 그게 그 타이틀을 갖기 좀 싫을 수 하는 있죠. 검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제도 자체가 처음에 발족되다 보니까 네. 지금 공수처가 5년 전에 출범했지만 지금 공수처 위상이 형편없거든요. 예. 그게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뭔가 수사한 게 없는 거예요. 성과가 없다. 네, 성과가 없다 보니까 예.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도 지금 다 나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네네. 그런데 중수청으로 갈 수 있는 검사들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변이나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들이나 네. 뭐 뭔가 민주당과 평소에 조금 교류하던 변호사들로 수사관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도 뭐 법적인 소양은 훌륭하겠습니다만 수사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예.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치안이라고 하는 민생범죄 있잖아요. 네. 강도도 잡아야 되고 무슨 성범죄도 단속해야 되고 처벌할 거 세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사기관이 막 늘어나면요. 힘든 일은 서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서로 사건을 핑퐁 쳤을 때 네. 과연 민생의 치안과 관련된 직결되는 그런 범죄들을 지금처럼 세게 단속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치안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치안 문제 유지도 있고. 상당히 구멍이 날 수 있다. 네. 그리고 검찰의 현재 수사 기능 중에 큰 부분이 중수청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네. 거는 네. 말 그대로 중요 범죄를 수사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대부분 권력을 가진 사람 또 뭔가 그 돈을 가지든 힘을 가지든 그렇게 해서 서민들의 등 쳐먹는 범죄를 조직 범죄 같은 거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중수청을 만들어지면 이 검찰처럼 매 몇 명씩 뽑는 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전원을 다 뽑는 거예요. 네. 중수청에 수사관이 1,000명이 필요하면 1,000명 다 이번 정부에서 다 충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지금 중수청을 만든다는 건데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은 누가 보장하나요? 그 점이 있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딱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명확한 것이 공수처가요. 네. 5년간 민주당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 수사한 건이 5년 지났거든요. 예. 몇 건이나 될 것 같으세요? 0건입니다. 제로예요? 빵건이에요. 기소된 것도 없지만 재판한 것도 없고 심지어 압수수색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랬냐?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 검사들을 전원을 다 뽑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뽑을 때는 물론 공정하게 뽑으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아무래도 친민주당 성향의 법조인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저는 좀 해소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네. 그 수사 역량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주셨는데, 자 보안 수사권 네. 이제 1년 유예 기간 동안 조금 이제 논의를 하고 좀 머리를 맞대긴 할 텐데 이거는 반드시 유지돼야 된다, 폐지돼도 된다. 뭐 어떻게 보세요? 근데 국민을 보면은요, 네. 유지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뭐 강력 범죄가 있어도 공소 유지 책임이 검사에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사건의 99%가 됐는데 예. 1%가 모자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참고인이나 목격자를 그날 저녁이라도 불러서 한두 시간 조사해서 그걸 보완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예. 그럼 이 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검사 입장에서는 99%가 채워진 사건도 일단 경찰이나 중수청이나 어딘가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받는 사람들이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예. 그 사이에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이 한 500페이지, 1000페이지가 되면 다시 새로 또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검사 보안 수사 관련해서 자기들이 수사를 할 수 없어서 내려보냈을 경우에 혹은 다른 기관에 보냈을 경우에 그러면 한참 걸리는 거죠. 이게 악랄한 범죄자일수록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네. 그 틈을 파고든다. 그 틈을 파고드는 게 변호사를 통해서 이것만 더 확인해 주세요. 이거는 네. 저희가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하면 검사 입장에서 확인 안 할 방법이 있나요? 예. 그럴 때마다 사건을 내려보내면 사건을 무한정으로 길게 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뭐 각종 법안, 검찰개혁 법안도 그렇고 각종 법안, 뭐 상법 개정안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 야당하고 잘 협의했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안을 안 내놓는다. 무조건 반대만 한다. 네.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게 모든 국민들이 이제 겪어야 되는 큰 절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여야가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예. 근데 저쪽 분들 여당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뻔히 중수청이랑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면은 뻔히 문제점이 훤히 보이는데 예. 그걸 만드는 걸 전제로 몇 가지 보완할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도의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데 조금 고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그럼 그거를 어디 산하에 두냐, 정말 분리하냐, 해체하냐 이거부터 논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국가수사위원회만 하더라도요. 지금 국민들께서 잘 안 알려져 있는데요. 예. 국가수사위원회 안에 위원회가 몇 개쯤 될 것 같으세요? 20개가 넘어요. 아 그래요? 네. 예. 뭐 국민주권전문위원회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주수사소위원회 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수사에 민주자가 붙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색채가 입혀진다는 거거든요. 민주자가 붙는 순간 인민재판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거기 위원회를 누구로 채울 거며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근본적인 문제점이 많은데 네. 단순히 그것을 법무부로 옮긴다라고 해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정도 절차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사개특위 많이 네네. 여야가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최소한 1년씩 운영해서 천천히 시범 실시도 해보고 그래야 국민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지금 한 달을 정해놓고 한 달 내에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대안을 내놓으면은 합의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합의가 될 수 없는 방안인데 합의를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저는 검찰개혁 같은 논의를 경우에 네. 큰 데스티네이션 그 결론은 정해놓고 네. 아니 세부적인 것만 논의하려면 들어와라 이러니까 이거는 논의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야당 입장이다. 네. 지금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한하는 방식이 수사권을 제로로 만드는 방식만 있나요? 그리고 수사권을 제로로 만들었을 때 그 권한을 갖는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은 더 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국가수사위원회는 총리가 지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을 지휘하고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지휘하고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지휘하면서 서로 수사기관이 난립하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곤해질 거예요. 저는 그걸 우려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법사위 상황 한번 볼게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권을 처리해주지 않자 나 의원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연성이 높아지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이제 뭐 나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자, 범여권 의원들이 나 의원 징계안 제출했고 국민의힘도 의사진행 독단적으로 한다면 추미애 의원 징계안 제출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시면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시겠지만 상임위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는 자주 있는데요. 네. 그날은 사실은 여당 쪽 그 의원님들이 일어나서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먼저 있었어요. 거기 이제 녹음 녹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저는 그 발언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 당의 곽규택 의원한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몇 달 전에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초선인데 왜 그러냐라는 식의. 근데 이게 치열하게 토론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결 구도가 가다 보니까 원성이 높아지고 그런 네. 경우에는 뒤에 만나서 좀 풀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은 그 발언을 가지고 간사 선임 문제와 연계한 것이 문제입니다. 네. 간사 선임은 선임대로 하고 원래 국회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간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그냥 어떤 국회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네. 회의 일정이나 안건을 민주당이 혼자서 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니까 네. 이 절차를 해소하고 나면 여야 간의 대화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꼬투리 잡아서 간사 선임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간사 선임을 안 하는 배경에는 지금 물론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힘자랑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서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고 물론 표 대결을 가기 전에도 충분히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은 보장해줘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그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국민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듣고 나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발언권도 이런 아까 제가 설명도 한참 할 정도로 이 복잡한 법안을 한 명 토론하고 나서 바로 소위원회로 보내버리고 한두 명 얘기하고 나면은 발언권 종결시켜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 주 의원님 말씀은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한 거다. 네. 물론 나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이게 부각되긴 했지만 네, 일어나서 삿대질을 한 부분도 있는 거죠. 삿대질을 먼저 시작한 초선도 있었고 또 당연히 저 야당 입장에서 보면 해줘야 될 간사 서민을 안 해주고 그렇게 골탕을 먹이면서 네. 이 부분을 부각시키냐 이런 거고 뭐 민주당 의원들이 어디 법사위로 도망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네. 박범계 의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해 충돌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좀 사실 저희 입장에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것이요. 예. 사실 처음에 법사위 출범했을 때 저희가 이해 충돌 문제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 출신이 법사위에 잔뜩 있어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당시에는 야당이고 대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표 재판에 관여했던 변호인들이 버젓이 법사위원으로 와서 재판하는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에다가 대고 막 뭐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죠. 우리 박균택 의원님하고 또 한 분 더 계셨거든요. 지금은 그분은 교체가 되셨는데 그래서 지금 있었고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또 그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도 재판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재판 중에 있는 경우에는 서로 회피를 하는데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 서로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정치적 재판 때문에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룰이 지금 흐트러진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 대표와 관련해서 갑자기 이해 충돌이 있다는 거는 좀 뜬금없는 거고요. 패스트트랙 사건이 지금 몇 년간이나 계속됐던 거고 지금 저희는 또 야당이잖아요. 네네. 야당 의원이 뭐 법무부나 법원행정처에 얘기한다고 해서 인사권이나 권한이 없는데 영향력은 한정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충돌 문제는 여당 의원이 더 생기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요. 또 이제 뜨거운 감자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민주당은 특별재판부가 아니고 전담재판부다 이렇게 뭐 명칭 얘기도 하는데 용어 때문에 국민이 오해한다. 내란 전담재판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자,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혹은 전담재판부 추진하는 배경이 뭘까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판사 출신이거든요. 오늘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과 다를 바 없다. 이거 밀어붙이는 거.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죠. 법조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요. 보십시오. 특검을 민주당이 정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에 가서 증언을 막 서요. 재판도 민주당에서 재판부를 지정해요. 그거는 더 이상 재판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도 지금 문제인데 재판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재판 독립의 핵심은 내가 재판을 골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도록 나랑 친한 판사를 골라 잡을 수 없듯이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배당을 통해서 주어진 대로 하는 게 그게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재판부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원의 전적인 권한이고 거기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뭐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죠. 뭐 지역 안배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입법부가 할 일이 아니죠. 특검을 사실은 야당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네. 특검도 단독으로 이제 다 추천하고 했는데 네. 그건 수사고 네. 재판도 다 관장을 하겠다. 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이걸 정말 추진했을 때 정말 그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네. 만약에 이게 무산될 경우에도 판사들이 겁을 먹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원래 특검 제도나 이런 특별재판부 이런 제도들은 전부 권력을 제대로 못할까 봐 하는 거거든요. 예. 반대로 하고 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추진하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하는 지금 대법관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놓으면 대법관 되려는 욕심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리고 지금 특검도 제가 여러 번 주장하지만 네. 지금 특검이 오버해서 수사하지 않을 구조가 되려면 사실은 보통은 그 권력자를 수사하는 게 특검이다 보니까 특검이 대부분 끝나고 나면 변호사를 하고 말거든요. 네. 지금은 특검에서 열심히 해서 뭔가 눈에 띄면 법무부 장관이 되든지 대법관이 되든지 또 한 자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법 이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나라는 네. 북한과 중국밖에 없다는 것만 봐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뉴스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른바 더 센 특검법 있잖아요. 특검법 개정안. 네. 여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죠? 요 부분 특히 1심 재판 중개 의무화, 그다음에 기간 연장 인원도 보강하고 특히 1심 재판 중개 의무화 이것도 예상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법원에서조차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그래요? 네. 어떤 의미이기 재판 때문에? 일단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예. 누구에게나. 예. 그래서 선고에 한해서 1심 선고에 대해서 공개했던 재판이 딱 2건밖에 없었고요. 예. 그때까지. 예. 그리고 재판 중간에 증인이 증언하는 장면을 다 생중계를 해버리면요. 다음 증인은 그 증언이 하는 걸 다 보고 다 가서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이 생기고 만약에 무죄 추정을 받는데 무죄를 받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생중계에 있어서는 지금 대법원의 원칙은 뭐냐면 대법원 판결은 확정 판결이니까 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고 과정만 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선고 과정이 아니라 재판 진행 과정을 다 공개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 관련된 재판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예, 예. 애초에 그냥 아예 방청객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무슨 국가 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예, 하는데 예. 반대로 지금 뭐 내란이다 외환이다 하면서 민주당이 정한 프라임대로 수사를 하고 지금 재판이 해보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중계를 해버리면 무죄 추정 원칙이나 여러 가지 여건과 맞지가 않고요. 아, 그런 뜻이군요. 네. 그리고 이 특검법에 저희가 뭐 더 센 특검법, 뭐 수사 인원 많다. 이거는 네. 저는 이 문제보다도 지금 사법 체계 원칙과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절차라는 게 항상 공평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 지금 법무부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다. 왜 지휘하냐라고 하는데 특검은 경찰을 또 지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반대 방향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은 재판에 참여하지 말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있었던 검사들 다 복귀했습니다. 이제 관련자에 대한 재판에도 못 들어가고 네. 수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검사만 가서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특검은 파견했던 검사들은 특검이 없어도 재판에 혼자 가서 수사했던 파견 검사들이 다 재판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절차가 어느 정도 공평해야지 이 재판 다르고 저 재판 다르면 그게 그래요. 재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없애는 법안 아까 과방위 소위 이제 통과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슷한 조직 신설합니다. 앞서서 방송법 개정안 부칙엔 공영방송 경영진 이사들 석 달 안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 담았고 이게 뭐 여러 그 이사의 어떤 그 다양화하고 권력으로부터 더 이렇게 영향을 덜 받게 하고 이런 취지를 설명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특정인을 빠른 시간 안에 교체하기 위한 게 아니냐.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저는 위헌 소지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이거를 법률 용어로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예. 법은 일반적인 상황, 미래의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게 입법의 기능의 가장 본질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은 다 오늘자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특정 상황을 겨냥한 법을 만들면 행정이 뭐가 필요 있으며 재판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의 속성은 네. 미래에 많은 일반인들을 규율하는 일반 법리로서 법률을 만들어야지 네네. 특정 상황에 맞춰서 법을 만드는 것은 이진숙 위원장이 잘 지적했더라고요. 지금 현행법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법을 바꿔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독재다. 네. 저는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짧게. 민주당이 왜 그 강력한 어떤 조치들 내란 특별재판부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방통위 뭐 이런 것들 그 헌재 구성을 믿고 있다. 네. 이런 그 법조계 일각의 시선이 있어요. 그건 네. 저기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헌재 구성이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상 임명에 관여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지금 허니문 기간이고 하니까 지금은 힘자랑하기 좋겠지만 사실 헌재를 넘어서는 국민 여론이 있고 국민의 눈높이가 있다는 점을 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 일부에 있었던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 공지사항인데 오늘 정치 토크에서 박영찬 국민의힘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이 언급했던 여론조사 수치는 인터넷 매체 더 퍼블릭의 3월 8일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제작진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 근거를 검색했는데 그것을 찾지는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의 근거를 찾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첫 소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죠. 이들을 데려올 전세기가 곧 미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언제쯤 지금 데려올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예, 대한항공 B747 전세기가 내일 오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합니다. 네. 이 여객기는 368석이라서요.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일 오후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모레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 처분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전원 전세기로 모시고 오겠다면서 막바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사건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모순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거액 투자 막 요구하고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정작 비자는 까다롭게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 인력 전문직들이
가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표현을 빌리면 네. 트럼프 대통령의 두 가지 핵심 정책인 불법 이민 단속과 미국 제조업 재건이 충돌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B1 비자 또는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 ESTA를 소지하고 현지에서 일을 하다가 단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장에서 근무를 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가 필요한데 할당량이 정해져 있고 발급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문제는 풀지 않고 네. 관세 등을 미끼로 해서 한국 등 다른 나라에 수십조 원대 투자를 요구를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으려면 당연히 숙련된 인력들도 함께 들어와야 되는데 네. 불법 이민 단속의 연장선상에서 비자 심사는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예, 예.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도 미국 국경안보 책임자가 앞으로 이런 대규모 단속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투자해야 하는 국가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하게 된 거죠. 네. 트럼프의 두 가지 핵심 정책 불법 이민 단속과 미국 제조업 재건이 충돌했다. 이 표현이 아주 좋네요. 여하튼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현지의 미국인을 왜 더 많이 고용 안 하냐 이런 그 어떤 미국인들의 속내도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미국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인 제임스 스로위에키는 한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자랑하더니 돌아서서는 현대차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임시로 미국에 온 한국인들을 체포했다. 어리석음은 화를 부른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미국의 매체 엑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공장을 미국에 짓도록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이민 단속을 강화해 고숙련 엔지니어 인력 부족을 초래했다면서 이번 사태가 다른 해외 제조업체들의 미국 투자 계획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풀어야 할 문제 아닌가? 이거 개선하겠다는 뜻 이런 것도 좀 밝혔나요? 예, 사태 초기만 해도 단속국은 자기 할 일을 한 거다라는 입장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불러들여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면서 전체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면서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미국과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얼마 전 KT 가입자들의 집단 소액 결제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유례가 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법이 뭔지 이게 잘 파악도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주로 새벽 시간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네. 문제는 피해자의 연령대나 휴대전화 기종, 개통 대리점이 모두 다르고 네. 또 통상의 경우와 달리 특정한 앱을 설치했다거나 악성 링크에 접속했다는 진술도 없어서 그래요.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건지 사고 경위에 대한 의문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74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네. 피해 금액은 4,580만 원 정도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카카오톡에서 강제로 로그아웃이 된다거나 본인 인증 서비스인 패스앱이 통제됐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피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 이런 추정은 좀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원래는 악성 코드 앱을 통한 스미싱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그런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서 오리무중에 빠진 상태입니다. 일단 복제폰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요. 실제로 한 피해자의 경우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문자 인증을 받았다는 이력이 남아 있는데 네.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관련 인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제폰으로 그게 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또 다른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새로운 카카오톡 가입이 확인이 됐고 ARS 인증까지 완료했다는 카카오 측의 답변도 받았습니다. 네. 한 보안 전문가는 문자 인증이 않았다면 ARS 인증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복제폰이 아니면은 이런 경우는 발생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다만 복제폰의 경우에는 유심까지 동일하게 복제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어렵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요. 네. 사용자와 앱 간의 통신 과정에 침입을 해서 정보를 탈취하는 중간자 공격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기지국이 해킹됐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있습니다. 다만 기지국 해킹이나 중간자 공격은 발각될 위험성을 크게 감수를 해야 되는데 소액 결제만 노렸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본격적인 경위 파악에 착수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리고 민간위원 등 14명이 참여를 합니다. 스미싱을 통한 통상적인 소액 결제 사건과 다르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을 다수 포진시켜서 침해가 발생한 기술적 배경 파악에 역량을 모을 전망입니다. 네, 강원도 강릉엔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한급수 실시한 지 나흘째입니다. 이런 와중에 시민들이 슬기로운 물 절약 운동이라는 건 이제 벌인다고 해요. 물을 어떻게 아낀다는 겁니까? 예,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네. 제한 조치 중인 아파트 주민 수돗물을 미리 받아놓으면은 다른 주민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면서 지인의 농장에서 물을 받아왔다는 사연을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오봉댐의 물 고갈이 조금이나마 늦춰질 수 있게 수돗물보다 생수를 먼저 사용한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설거지할 물을 아끼기 위해 일회용 그릇에 나무 젓가락 그리고 햇반을 먹는다거나 머리 감는 물을 아끼기 위해서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잘랐다는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한 꽃집 주인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물을 모아 꽃들에게 주고 있다고 했는데 물을 많이 못 줘서 꽃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됐지만 짧게 하나 여쭤볼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강릉처럼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전국에 37곳이나 된다는데 예. 어느 지역에 몇 곳씩 있습니까? 강원도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경북 8곳, 충남, 전북 4곳, 충북, 경남 3곳 등 순으로 나타났는데 수원이 없으면서 누수율이 높아가지고 이 누수율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유괴 사건 오늘 다뤄볼게요.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생 유괴 미수 사건 일어났습니다. 어제 경기 광명에서 비슷한 사건 또 일어났습니다. 부모들 불안감 당연히 커지고 있고요. 자, 프로파일러님 어제 광명 사건 피의자가 10대였다면서요? 예, 지금 뭐 고등학생으로 지금 밝혀진 것 같은데요. 예. 좀 너무 공포스러운 상황이라서 일단은 저기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유례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 경찰서 관할에서 어제 사건이 발생한 거는 4시 20분이고요. 오후.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아이가 나가려고 하는 거를 그 안에서 그 범인이 잡아서 입을 이렇게 막는 그런 걸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우니까 이게 아이가 이제 도망치고 그리고 범인들이 도망치어갖고 잡은 거는 이제 어제 바로 5시간 뒤에 9시 40분에 잡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촉법소년은 아니고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지금 경위 조사를 하는 그 진술을 봤는데 조금 나오는 얘기가 좀 나쁜 얘기가 나와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의도가. 예, 성범죄 관련된 의도가 지금 기자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명확히 해야 될 건 아직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진술을 일부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적용 법규가 달라집니다. 그 유괴 목적이 약간 아동 성범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황들이 조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유괴 목적에 그런 게 있었다. 자, 조금 더 이제 사건 수사 지켜보고 나중에 이제 재판까지 봐야 될 텐데. 근데 어린이 유괴 사건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좀 많았던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2000년대 들어서 좀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게 막 뭐 충격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별로 없고.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다시 유괴 사건? 그게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뭐 통계라기보다는 이제 경찰청에서 낸 작년에 한 약취유인 범죄가 316건. 316건. 예, 5년 전에는 이제 250건. 그러니까 26.4%가 증가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조금 이게 잘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약취유인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유괴란 걸로 유괴죄는 없고 약취유인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동 쪽은 유괴 쪽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그 위에 있는 10대 후반의 청소년 쪽은 사실 성범죄 목적의 다른 형태의 범죄의 초기 단계죠.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 갖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유괴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기보다는 미성년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유괴도 이런 것처럼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분류를 해보면 유괴는 재산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돈을 범죄로 벌 수 있는 게 보이스피싱이 이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많이 거의 없어졌다가 이제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늘어나고 그걸 누르는 상태에서 일종의 풍선 효과로 오프라인으로 나타나는 이런 범죄의 흐름 형태는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까 유괴는 역시 돈이다 그러셨는데 존 게티인가요? 옛날 세계 거의 최고의 부자 손주가 납치됐는데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래서 아주 그게 더 충격이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죠. 유괴 사건의 계보들도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최근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정말 최근에 서울 서대문구에서 벌어진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 이거를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감 많이 증폭시켰던 것 같아요. 그 사건 경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경찰이 뭐 할 말이 없는 사건입니다. 사건은 28일 지난달 28일 날 3시 31분에 첫 번째 발생을 합니다. 32분에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피해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36분에 발생을 합니다. 세 번이 서로 다르게 발생했는데 범인들은 3명이고 말하자면 앞에 찬 2명과 뒤에 탄 1명.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본인들은 그겁니다. 지나가다가 어제 뭐 술도 먹었고 뭐 술 깨는 거에 뭐 재미로 아이들 이렇게 해보자는 본인들의 진술인 거고. 근데 아이들은 이제 버쩍 정신 차리고 도망가는 게 뭐였는데 그때는 신고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날 신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게 가서 확인을 했더니 CCTV를 다 확인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2개밖에 확인 안 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서 그냥 없었다. 이건 그냥 뭐 해프닝이다라고 경찰이 발표를 하고 근데 그거를 본 다른 피해 학생의 어머니들이 아니다. 우리 아이도 그렇다. 라고 해서 부랴부랴 쫓아서 범인을 잡게 된. 그러니까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그건 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뭐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 피의자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서로 친구 사이였고 장난삼아 했다. 실제 유괴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말이 좀 약간 잘 안 맞아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준비라든가 다른 도구의 준비라든가 아니면은 보통 이런 경우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간의 어떤 계획성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수사가 부실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는 그것보다는 말 그대로 진짜 나쁜 장난의 의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더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본인들이 장난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심각히 공포를 한다고 다칠 수도 있고 실제 그러다가 납치가 실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철이 없다는 것으로 변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범죄라는 걸 이 범인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법 체계상 고의성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 왜 영장이 발부가 안 됐어? 그러니까 부실 수사는 맞는데 이게 범죄 구성 요건 자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피의자들이 풀려났다고 해요. 그 풀려난
경위 이유가 뭐죠? 말하자면은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방어권 보장, 특히 핵심적인 것은 유기하려는 했던 혐의 사실과 그다음에 고의성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유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장난. 그러면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제시됐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부실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불구속으로도 수사는 할 수 있다. 근데 구속에 꼭 구속을 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금 현재로서 인정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들은 학부모들은 굉장히 흥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당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수사는 다 구속 수사는 아니지만 근데 이거 범죄가 너무 어떻게 보면 괘씸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고 일종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풀려났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동네 범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럼 동네 불량배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장난해도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신호는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판사님한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러면 최초 수사할 때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수사할 때 어떤 점이 좀 뭐 달라진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두 번째 그 신고된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거기서 이제 그것을 장면을 다른 CCTV로 확인해 보니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아이들이 화들 놀라서 도망가는 장면들이 다 찍힌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는 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1분 사이에 하나? 두 개? 4분. 그러니까 5분 사이에 3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돌려보니까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달라졌던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 검거를 하게 된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자, 아까 이제 경찰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좀 수사가 부실했던 이유를 따져보면 어떤 게 있어요? 뭐 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했다. 왜냐하면 신고가 사실은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틀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은 실제 그 앵커님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무슨 유괴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보통 뭐 한 3, 4학년 남자 아이들이 이런 아니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에 대한 어떤 범죄는 이거 진짜 한번 까딱하다간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과 무엇인가 경각심이 사실 부족했던 것이 기본이었던 것 같고요. 아니한 생각이 제일 적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새 무슨 유괴가 있겠어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유괴 자체는 없어졌어도 청소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범죄가 요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이들한테 마약도 먹여보라고 하는 범죄가 있지 않았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뭔가 특정한 폭력을 그럼 그거를 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확인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힘든다고 하지만 사실 그러면 힘들면은 사실 그 경찰이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특히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얼마나 취약합니까? 취약하죠. 방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경찰 차원에서 우리 뭐 이렇게 앞으로는 대처하겠다 이런 대응 방안 뭐 내놓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지금 나온 거는 이제 범죄 예방 종합 대책. 그러니까 5주간 등하굣길 안전 확보. 그러니까 등하굣길 안전 진단. 그다음에 경력 집중 배치.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아동 범죄 신고 코드원 대응. 뭐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동 범죄 신고 코드원 대응. 이렇게 되는데 앞에 거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등하굣길에 경찰을 배치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현실성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코드원 대응 그건 뭐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한테 신고되는 거는 코드 제로부터 코드 4까지가 있습니다. 코드 제로는 지금 저기서 막 사고 벌어졌고 경찰서부터 지구대 그냥 왕창 다 나가는 거고요. 그거부터 이제 위험도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아동 관련된 건 보통도 코드 2거든요. 그게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출동을 하되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도 아니야 그거보다는 단계를 올려야 돼. 격상시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김에 경관 뭐 집중 뭐 배치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뭐 학교에 전담 경찰관들 배치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도 이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근데 학교 전담 큰 상관이 없나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예. 실제로는 뭐 10개 학교에 1명 뭐 예를 들면은 네. 실제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좀 한계가 많군요. 그러니까 그럼 경찰마다 학교마다 경찰 하나 배치한다는 것이 실제로 네. 저쪽 문 있고 이쪽 문이 있습니다. 예. 그럼 어디 배치돼야 되나요? 정문이 있고 뒷문이 있는데 그럼 2명을 배치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만약에 유괴를 하는 사람들이 학교 그 바운더리에 들어와서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많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동선을 너무 잘합니다. 범죄자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방안이 맞나? 차라리 예. 민간 자원, 그러니까 학부모회라든가 예. 방범 자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육청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이 이걸 된다고 하니까 경찰이 하겠다는 의도는 좋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인 건 사실은 교육청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다. 뭐 개인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경찰은 사건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은 발생했을 때 수사하는 게 그렇죠. 경찰이잖아요. 예, 예, 예. 그렇다면 미리미리 약간 그 애들을 보호하는 그런 거는 학부모나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그렇죠. 그런 되죠. 말씀이시군요. 김종근 님이 부모님들 마음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강력한 처벌 대책이 절실합니다. 말씀 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 우리가 거창한 교육 아니더라도 유괴범에 대응하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이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적어도 이제 등하굣길에서는 네네. 어른들이 접근할 때는 웬만하면은 네. 회피하라.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등하굣길에는 아이들한테 접근하지 말라는 것은 예.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착한 어른, 나쁜 어른을 구분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그걸 안전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생각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나탈리 임브롤리아의 참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